보통 철학자들 하면 논증을 쌓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데이비드 루이스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아예 하나의 완전한 현실, 말 그대로 세계를 설계해버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가 만든 이 엄청나고 또 논란도 많았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철학자는 논증을 쌓는데 루이스는 세계를 건설했다. 이게 루이스의 철학적 야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주장을 증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모든 조각이,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려고 했던 거죠. 네, 세계를 건설한 철학자. 루이스의 시스템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 인과관계,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단 하나의 아주 단순한 토대 위에 딱 세워지는 그런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치 젠가처럼 여기서 조각 하나를 잘못 빼면 그 충격이 전체 시스템으로 쫙 퍼지는 거죠. 자, 그럼 그 토대가 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의 모자이크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흉적 수반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함 같은 아이디어죠.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흉적 수반이 뭐냐? 루이스 생각에 이 세상은 그냥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 같은 거예요. 작은 점, 즉 국소적인 사실들이 시공간에 쫙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힘이라던가 필연적인 연결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사실이 있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패턴이 전부라는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 객체도 있고 자연 법칙도 있고 원인과 결과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루이스는 아니, 그 모든 건 그냥 사실들의 모자이크에서 나타나는 패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패턴 자체가 그냥 법칙이라는 거죠. 정말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단순하게 모자이크 하나로 딱 정의해버리니까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스는 그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이론을 내놓게 되죠. 바로 이 질문이에요. 만약 이 세상이 그냥 사실들의 모자이크, 딱 정해진 그림 한 장이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와 같은 일이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우리의 생각은 대체 뭘 근거로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라는 이 가능성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루이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양상실제론인데요. 뭐냐면 그런 다른 가능 세계들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처럼 똑같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나귀가 말을 하는 세계, 여러분이 아침에 다른 옷을 입고 나온 세계. 이 모든 게 상상이 아니라 우리 세계랑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진짜 세계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응시라고 부르는데요. 루이스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어요. 그건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다. 내 이론이 놀랍다는 게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죠. 좋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첫째, 세상은 사실들의 모자이크다. 둘째, 모든 가능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루이스의 시스템이 어떻게 현실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루이스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환원의 사슬입니다. 보세요. 1단계, 가장 밑바닥에는 단순한 사실들의 모자이크가 있죠. 이게 기본 재료예요. 이걸 바탕으로 2단계, 수많은 가능 세계들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3단계,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을 분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4단계인 인과관계, 즉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계들의 패턴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하게 요약하면 그게 바로 5단계, 자연법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하나의 토대에서부터 착착 쌓아 올려지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가령 인과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C가 E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때 루이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만약 C가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세계와 가장 비슷한 다른 가능 세계를 상상해 봤을 때 거기서도 E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C가 바로 E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결국 가능 세계들을 비교하는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정말 독창적이지 않나요? 물론 이 시스템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취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암살자 2명이 있다고 쳐보죠. 첫 번째 암살자가 총을 써서 목표를 맞췄어요. 그럼 이 총격이 원인이죠.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암살자가 실패했더라도 바로 뒤에 있던 두 번째 암살자가 어차피 쐈을 상황이라면 루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총격이 없었어도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원인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루이스는 말년에 자신의 인과 이론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하고 야심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점이 없을 순 없겠죠. 루이스의 이 정교한 회계에도 몇 군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조가 압박을 받는 지점들이죠. 이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큰 균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 현상.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건 세상의 국소적인 사실들의 모자이크라는 루이스의 기본 전제와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장벽은 역시나 양상 실제론 자체죠. 수많은 평행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외에도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시스템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 체계의 가치는 모든 조각이 살아남는지가 아니라 그 체계가 던지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루이스 철학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말 같아요. 그의 시스템이 완벽한 정답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올바른 문제를 우리 앞에 정확히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진짜 가치는 그게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그리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루이스의 시스템은 어쩌면 실패한 이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실패 덕분에 후대의 철학자들이 어디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생산적인 실패이자 위대한 지도가 된 셈이죠.